안녕하십니까. AWS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재택생활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베스핀 글로벌의 이종립이라고 합니다. 요새 클라우드는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장점 이런 것은 새삼스럽게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IT 환경들이 많은 것들이 클라우드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내에서 사용하던 컴퓨팅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머신러닝이나 각종 분석조차도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더욱더 생산성 있는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계십니다. 클라우드의 장점은 잘 아시겠지만 언제든지 필요할 때 IT 리소스를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민첩성 및 탄력성, 더 필요할 때만 사용하시니까 비용이 최적화됩니다. 미리 IT 리소스를 사놓고 모자라거나 부족한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클라우드는 당연히 글로벌로 언제든지 신속하게 다 배포가 가능하고 각국의 보안 규제에 맞는 적절한 규정들을 다 클라우드 업체에서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내 IT 리소스를 활용하시는 것보다 보안성 측면에서도 더욱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에 따르면 약 20%의 직종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획워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정규직으로 안전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본인이 원해서 아니면 또 그렇지 않은 그 회사 환경에 의해서 20% 정도의 인원들이 그 임시 업무나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업무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또 정규직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 중에 상당수 65%에 해당하는 분들이 조금은 약간 유연성 있게 내가 딱 정해진 틀에 맞춰서 정해진 PC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약간 유연하게 근무하시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업무 방식들이 조금 고정되지 않고 민첩하게 좀 유연하게 변경될 수 있는 환경들을 원하시는 거죠. 좀 약간 해외 조사니까 조금 국내 환경과는 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약 70%의 인원들이 글로벌 업무 경험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출장을 다니면서 업무를 하는 거죠. 국내도 꼭 글로벌 업무라고는 하지 않더라도 약간 지방 출장 가서 일한다든지 회사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는 환경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25%의 사용자들이 데이터 유출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조금 이런 말하면 죄송해요. 술 먹고 조금 노트북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다음 날 운 좋게 찾긴 했지만 단순하게 노트북 100만 원, 200만 원의 가치가 아니라 그 노트북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자료들이 회사의 기밀 서류일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를 담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소지하고 있는 IT 자원들을 유실할 가능성도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재작년이죠. 2018년도에는 약 43%의 정도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업무를 활용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는 조금 더 증가해서 한 51%의 응답자들이 어떤 IT 업무들을 단순히 그 고정된 IT 자산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으로 업무를 활용하고 계시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업무 시스템들도 도대체 클라우드도 기존의 IT 자원들 클라우딩, 컴퓨팅, 스토리지 이런 것들은 그 클라우드로 활용했을 때 장점이 있다라고 많이 들었는데 그럼 우리 업무 환경들도 도대체 클라우드로 이관을 하면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많은 장점들이 있을 것인가? 네, 장표에 나와 있지만 비슷합니다. 계약직과 임시직이 바로 클라우드에 맞는 그 온디맨드 같은 경우인 거죠. 계약이 단기간에 1개월, 2개월만으로 종료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계약직분들이 새로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한번 사서 2년, 3년 계속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잠깐 3개월 계약분, 프리랜서분을 위해서 3개월 동안 사용하기 위한 어떤 IT 자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해외 출장 갔을 때 사내 보안 규정에 의해서 아예 노트북 반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사내 업무 시스템에는 접속을 해야 되고 이런 글로벌 원격 근무자 또 회사 요새 기업 인수합병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회사가 약간 분할해서 매각한다든지 할 때 IT 자산들을 유연하게 분배하고 합치는데 클라우드만큼 더 장점을 가진 IT 시스템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장점 중에 하나가 꼭 필요하긴 소프트웨어이긴 하지만 자주 사용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자동차 회사의 연구소에서 보면 뭔가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또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뭔가 그
연구 설계를 하기 위해서 조금 고사양의 PC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사양의 PC를 연구원분들한테 나누어 주면 되지만 연구원분들이 그 업무 시간 내내 그러한 설계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오피스 작업을 하고 어쩔 때는 일주일에 뭐 한 5시간, 10시간, 어쩔 때는 뭐 어떤 때는 뭐 한 달 정도 내내 다른 업무를 하시느라 사실은 그 PC의 사양이 고사양이 될 필요가 없을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 사람이 나눠서 활용할 수 있다면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해결책들을 클라우드에서 다 제공해 줍니다. 또 물리적인 머신에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하나하나 설치하는 것보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활용하시면 훨씬 더 관리 부담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요 페이지는 일반적인 저희 아마존 클라우드를 설명하는 점입니다. 뭐 아마존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많은 클라우드 업체들이 단순히 예전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냥 우리가 이아스라고 표현하죠. 그냥 컴퓨팅, 가상 서버, 거기 가상 서버에 사용될 스토리지, 뭐 거기 조금 더 가면 뭐 데이터베이스, 약간의 네트워킹, 뭐 클라우드를 이 정도에서 활용하시는 고객들도 적지는 않지만 사실 클라우드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그 페이지 상단에 중단, 상단에 표시는 다양한 IT 리소스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기업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핵심 사항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요새 제가 몇 주 전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한 곳에 가서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IT 기술을 이용하여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것이죠. 뭐 정의는 IT 기술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것이지만 그 IT 기술이라는 것이 결국은 대부분 99% 이상이 결국은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하십니다. 결국은 그래서 다시 말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하여 비즈니스를 혁신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다양한 그 AWS의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조금 엔터프라이즈 앱으로 분류되는 또 사실은 그 중에서도 좀 일부만 좀 소개해드릴 건데요. 가상 데스크탑, 뭐 파일 공유 및 협업, 뭐 메일 서비스, 콜센터, 온라인 화상회의 이렇게 한 9가지 정도의 엔터프라이즈 앱이 있는데 이 중에 한 2가지 정도를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고 2가지 정도는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진행하기 전에 왜 AWS인가? 앞 페이지에서 AWS가 아주 다양한 서비스, 약 170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여드렸는데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것도 역시 AWS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매출 증가액도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2019년도까지의 매출액 증가율을 보면 50%, 70%, 55%, 40%, 46%, 36%까지 계속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작년 2019년도의 매출 약 42조는 서울시 한 해 전체 예산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매출액 규모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한 49.7%가 되는데요. 이게 뭐 저나 오늘 이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의 한 연봉 성장률이 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좀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엔드 유저 컴퓨팅 서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엔드 유저, 이제 가장 그 사무직이 될 수 있는 PC를 사용하는, 노트북을 사용하는 업무직 분이 계신 분들이 사용하는 클라우드의 서비스 종류들이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상 데스크탑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가상, 버추얼 데스크탑, 가상적으로 나의 데스크탑, 가상적으로 저희 노트북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클라우드 상에 저희 가상의 노트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제가 갑자기 집에서 업무를 하려 해서 집에서 아무 업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집의 PC들에도 집에서 그냥 클라우드에 있는 저희 데스크탑에 회사에서도 물론이고 가끔 출장 갔는데 혹시 노트북을 안 가져왔으면 출장지에 있는 뭐 PC방이 됐든 출장지에 있는 다른 PC가 됐든 어디서든지 그 클라우드 상에 있는 나의 데스크탑만 접속하면 데스크탑에 있는 나의 업무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입니다. 뭐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는 사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된 게 대용량 소프트웨어라고 표현되는데 흔히 예전에 저희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요 아마존의 앱스트림 2.0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건 가상 데스크탑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어플리케이션을 가상화했다는 뜻인데요.
가상 데스크탑은 제 데스크탑이니까 제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임의로 설치할 수도 있고 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관리자가 약간 통제 정책을 둬서 좀 제한할 수도 있긴 하지만, 내 대용량 소프트웨어인 앱스트림 2.0은 관리자가 딱 정해진 어플리케이션만 제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PC를 대신해서 뭔가를 실행한다는 개념은 워크스페이스나 앱스트림 2.0 동일한 개념이지만, 워크스페이스는 제가 어떠한 모든 컨트롤을 갖고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방면, 앱스트림 2.0은 관리자가 정해놓은 어플리케이션만 제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보안 통신 그 워크링크라고 하는 것은 아직 뭐 서울 이전에 출시되진 않았습니다. 출시되진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사내 중요한 업무 시스템들은 제가 모바일에서 볼 때, 모바일에서 웹브라우저를 실행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내 그 클라우드 내에 있는 뭐 웹서버단에서 렌더링한 결과를 안전하게 스트리밍해서 볼 수 있는 환경이 모바일 보안 통신을 이용한 워크링크가 되겠습니다. 오늘 조금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워크독스라고 하는 것은 뭐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뭐 흔히 얘기하시는 파일 공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간단한 파일 공유 시스템은 아니고 업무용 문서 공유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다른 회사 내 다른 분들과 당연히 공유도 가능하고 권한 부여도 가능하고, 뭐 회사 내뿐만 아니라 외부 분들에게도 뭐 보기 권한 같은 걸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문서의 버전 관리도 가능해서 언제든지 혹시 잘못 저장했으면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화상회의 협업 시스템으로 이제 아마존 차임이라고 있습니다. 차임은 설명드려도 화상회의, 뭐 온라인 채팅도 되고 사실은 전화 기능도 있고, 온라인 회의, 뭐 데스크탑 공유, 뭐 여러 가지의 공유, 특히나 요새 저희가 웨비나 할 때도 이런 아마존 차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뭐 저희가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원격근무가 많아진 시점에 요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존의 또 하나의 솔루션 중에 아마존 커넥트라고 있습니다. 이제 콜센터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 클라우드 IT 시스템을 이용해서 콜센터가 좀 더 자동화된 응답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솔루션입니다. 마지막으로 AWS VPN 서비스는 혹시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외부에 나갔을 때 회사 내 AWS 클라우드 내에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VPN 설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AWS VPN 서비스입니다. 뭐 이 정도 엔드 유저 컴퓨팅 서비스를 좀 모두 다 설명드리기엔 좀 시간 약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서비스인 앱스트림 2.0에 대해서 주로 설명드리고, 조금 더 간단하게 업무용 문서 공유 서비스인 워크독스, 화상회의 협업 서비스인 아마존 차임에 대해서 약간 더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마존 저희 이제 줄여서 EUC, 아마존 엔드 유저 컴퓨팅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의 장점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뭐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를 쓸 때의 장점과 장단점 비교와 비슷합니다. 기존의 뭐 온프라이비즈 상에서도 저희가 VDI라는 환경을 꾸며서 사용하실 수 있었어요. 뭐 시트릭스라든지 VMware 솔루션을 사용하실 수 있었는데, 이때면 하셔야 될 작업들이 온프라이비즈 데이터 센터 내에 뭐 데이터 센터 관리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는 뭐 누군가 하겠지만 저희 회사 내 누군가 데이터 센터 관리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 내에 도입되는 하드웨어 서버들, 이 서버를 위한 렉, 뭐 전기, 배선, 뭐 공조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그 물리적인 컴퓨터의 서버의 운영 체제라든지 가상화, 그 위에 업무 소프트웨어 관리 등 모든 것들을 다 그 고객분이 직접 다 하셔야 됐던 거죠. 하지만 이것을 약간 절반 정도는 옮겨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클라우드의 물리적인 서버 위에 가상화까지는 클라우드를 이용하시고 그 위에 스트릭스나 VM웨어의 가상화 솔루션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경우에는 시트릭스나 VM웨어의 가상화 솔루션을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 위에 업무 소프트웨어나 뭐 개별 직원의 업무는 뭐 어쩔 수 없이 개별 직원별로 업무가 다르니까 당연히 개별 직원별로 하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을 아마존의 엔드 유저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물론 클라우드로 와도 업무 소프트웨어 관리는 일부 해야 됩니다. 일부 해야 되지만 좀 더 그 온프라미즈보다는, 또는 VDI 온 AWS보다는 좀 더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좀 더 관리 작업을 덜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을 들면 뭐 앞에서도 설명됐고 또 클라우드의 장점과 비슷합니다. 그냥 아예 사내에 구축해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얼마 전 모 기업, 저희 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많아졌을 때도 한 기업에서 기존에는 약간 출장자를 위해서 그냥 몇백 대 정도의 VDI를 클라우드 상에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몇만 대 규모로
VDI 솔루션을 늘렸습니다. 이걸 만약에 온프라미즈 상태에서 했다면 물리적인 서버부터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렇게 VDI 대수를 늘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바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즉 용량을 증설해서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시고 다시 좀 재택근무가 완화되면서 회사로 출근하시면 다시 이제는 그 불필요한 VDI들은 클라우드에서 제거하면 되니까 비용이 바로 세이브가 되실 수 있습니다. 관리 부담이 줄어든다는 건 지금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고요. 뭐 이제 물리적인 제 PC를 들고 다니거나 하면서의 유실, 보안 유실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모든 업무 시스템들을 클라우드에 두니까 물리적인 장비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자료가 유출되거나 하는 보안 위협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엔드유저 컴퓨팅 서비스를 위한 사실 커스텀 앱들, 뭐 사내 업무 시스템을 아예 개발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잘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조금 급한 시간에 뭐 한 회사만을 위해서 개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눈높이가 높아진 그 엔드 유저들의 기대치에는 조금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마존이 많은 R&D 인력을 투자해서 만드니까 조금은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은 되는 UX로 제공하니까 PC를 이용하든 모바일을 이용하든 여러 가지 다양한 UX를 제공하는 장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보안이 중요하든 뭐 데이터 유실도 있지만요. 뭐 네트워크 어쨌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시 네트워크상 구간상 보안의 위협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자체가 여전히 혹시 또 보안에 우리보다 보안상 뭐 뒤떨어지는 거 아니냐 좀 의구심을 갖는 고객분도 갖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 그 보안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이미 클라우드가 안전하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는 동의하고 계십니다. 뭐 이미 몇 년 전 얘기지만 그 미국 CIA, 미국 중앙정보국이죠. CIA의 그 CIO조차도 아마존 AWS 클라우드가 보다 더 CIA보다도 안전하게 데이터를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CIA의 IT 시스템들을 다 AWS 클라우드로 이관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관 작업을 다 했습니다. 뭐 CIA만큼 뭐 보안이 중요한 회사가 뭐 회사라 그러는 기관이 그보다 더 중요한 회사는 그렇게 사실 많지 않을 텐데요. 하여튼 그 정도로 클라우드를 믿고 보안에 대한 위험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포춘 뭐 탑 500대 기업에서 뭐 절반 이상이 뭐 AWS 엔드유저 컴퓨팅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존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워크스페이스의 장점은 이제 VDI 장점이 되겠죠. 클라우드 상에 나의 데스크탑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떤 기기에서나 PC도 되고 사실은 모바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삼성의 그 같이 나온 뭐 덱이라는 약간 모바일에 연결되는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싱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뭐 LGD, HP 같은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만든 모니터와 키보드만 있는 단말기도 있습니다. 이제 모니터가 인터넷에 네트워크에는 연결되는 싱 클라이언트, 뭐 크롬북이라고 해서 아예 OS는 없지만 그런 크롬북 같은 데서도 접속이 가능하고 뭐 태블릿에서 접속합니다. 그래서 나의 데스크탑을 노트북 아까 듣고 물리적인 장비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IT 디바이스라도 있다면 나의 원격에 있는 데스크탑에 접속해서 업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스크탑 관리 및 운영은 조금 이따 이제 데모도 보여드리겠지만 훨씬 더 간편화가 될 수가 있고요. 뭐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니까 당연히 유연한 종량과금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앞에서 설명드렸지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은 다 보안 연결이 되고요. 데스크탑에서 저장하는 데이터들도 다 암호화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데모 순서를 좀 설명드리면 뭐 써있지만 뭐 딱 세 단계면 끝난다 아주 간단하다라고 나옵니다. 뭐 정확하게 사실 세 단계는 아닌데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일단은 계정이 있어야 되니까 디렉토리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뭐 디렉토리 시스템을 꼭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디렉토리를 사용하고 계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디렉토리 연계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뭐 없다라면 뭐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인증을 위한 인증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데모가 필요해서 이제 간단한 인증 시스템은 그냥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 사내에 연결하긴 그래서 자 인증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워크스페이스를 바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워크스페이스를 만든다라는 게 이제 그 각각의 사용자별 데스크탑을 하나 만드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뭐 워크스페이스를 란치를 하면 뭐 어떤 인증 서버를 쓸 거냐 이제 좀 전에 제가 만든 걸 쓰고
뭐 이제 워크스페이스 단말 그 VDI를 어느 네트워크상에 뭐 배포할 것이냐 서브넷을 정하고 뭐 어떤 사용자한테 어떤 이미지 데스크탑 이미지를 배포할 것이냐 이런 것을 쭉 정한 다음에 뭐 런치를 누르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한 처음에는 한 10분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10분 20분 동안 그 해당 사용자별 설정한 이미지를 준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졌다면 이제 이 상태가 이제 어베일러블하고 변화가 된다면 해당 사용자한테 메일이 갑니다. 아, 당신의 이제 VDI가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초 접속 시에는 저 1번의 그 링크를 따라서 뭐 사용자 프로필을 작성을 합니다. 뭐 관리자가 계정을 만들 때도 이미 어느 일부 정보는 있는데 사용자가 들어와서 뭐 본인의 디스플레이 이름이라든지 본인의 최초의 암호라든지 이러한 설정을 저 최초의 링크를 따라가서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최초 링크에 가면 이제 워크스페이스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받는 화면이 나오고요. 자신의 환경에 맞는 크롬북이면 크롬북, 뭐 모바일 아니면 뭐 웹브라우저를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요. PC나 노트북이라면 PC나 노트북용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최초 접속할 때는 화면에서 보여지듯이 약간 등록 코드, 레지스트레이션 코드라는 게 사용자별로 부여됩니다. 최초 등록할 때는 요 레지스트레이션 코드를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가 부여한 사용자 계정, 저는 제이클이라고 되는데 사용자 계정, 그리고 이 1번 단계에서 설정한 본인의 초기 암호를 사용해서 로그인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최초 접속 시에는 이제 최초로 접속할 때 첫 번째 링크하면 이렇게 사용자 프로필 적는 화면이 나오고요. 암호는 이제 본인이 지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제 이미 등록 코드를 입력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최초로 접속하실 때는 등록 코드를 이 부분에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워크스페이스 런칭이 시작되고 이제 워크스페이스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좀 화면 캡처를 좀 와이드한 화면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뭐 본인의 PC 화면이 지원하는 한 뭐 원하는 아주 플렉서블한 화면 그 화면 해상도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조금 데모상 보여드리긴 어렵지만 만약에 풀스크린 모드로 활용하신다면 혹시 노트북이 뭐 이제 추가적인 모니터를 붙여서 두 개의 모니터를 활용하고 계신다면 이 VDI도 마찬가지로 듀얼 모니터를 다 10분 다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들을 제가 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제가 이제 미리 로고는 해놨고 아마존 이제 워크스페이스 화면입니다. 워크스페이스 화면 가면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액티브 디렉토리 연동을 하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뭐 계정이 없다면 뭐 한 5분, 10분, 10분 정도 뭐 조금 한번 써볼까 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바로 만드시면 됩니다. 디렉토리 만든다고 하셔서 뭐 AD 커넥터는 기존의 AD를 이제 연동해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요 이제 첫 번째 AWS 매니지먼트 마이크로소프트 AD가 이제 간단한 AD를 클라우드 상에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사용자 수나 뭐 따라서 뭐 스탠다드 엔터프라이즈가 있고요. 뭐 이제 스탠다드 하고 조직의 이름이 뭐냐 뭐 이제 회사 이름 쓰셔도 뭐 사실 임의로 지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DNS 명으로 이 액티브 디렉토리를 좀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합니다. 혹시 AWS 클라우드 내에 여러 가지 그 액티브 디렉토리를 혹시 만드신다면 그것들 간에는 조금 구분되게 유일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뭐 사실 디렉토리를 만드는 게 오늘의 메인 데모는 아니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뭐 나머지는 뭐 다 옵션 놔두고 어드민의 패스워드만 입력한 다음에 넥스트 누르시고요. 이 액티브 디렉토리를 제 AWS 클라우드 상에 어느 네트워크에 배포할 것이냐 제가 조금 이제 만들어 놓은 저희 VPC 상에 뭐 노 프리퍼런스로는 그냥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제가 특정한 서브넷을 선택하고 싶으면 특정한 서브넷을 결국은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를 2개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2개의 서브넷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넥스트 눌러서 뭐 설정한 거 확인하시고 크리에이트 하면 바로 이제 디렉토리를 만들어 줍니다. 제가 좀 실시간 데모를 보여드리기에는 좀 디렉토리를 만드는데 한 20분 정도가 소요돼서 이걸 만들고 제가 만들고 기다리는 동안 저희 웨비나의 한 절반이 끝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디렉토리는 이미 좀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이 디렉토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디렉토리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워크스페이스의 메뉴 가서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를, 새로운 VDI를 만드시면 됩니다. 런치 워크스페이스 메뉴를 제가 지금 뭐 아시겠지만 그 아마존 웹 콘솔이 그 한글 메뉴도 지원하긴 하는데 아직 그 워크스페이스 메뉴는 아직은 좀 영문 메뉴밖에 지원하지 않아서 제가 영문으로 데모 진행하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워크스페이스를 만들 때 첫 번째는 이제 어떤 디렉토리를 쓸 거니 저희가 이제 하나 만들었으니까 하나밖에 안 보이니까 바로 하시면 되고요. 그럼 어떤 사용자가 VDI를 쓰게 할 거야? 뭐 여기서 새로 만드셔도 되고요. 뭐 데모라는 사용자 이름으로 반드시 그 이메일로 그 사용자한테 워크스페이스 번들에 대한 그 레지스트링 코드가 등록되기 때문에 이메일은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 뭐 사용자의 이름은 뭐 임의로 지으신다 하더라도 이메일 주소는 정확하게 지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트 유저 하면 제가 아까 만든 그 디렉토리에 사용자가 한 명 만들어지고 자동으로 그 좀 전에 만든 사용자를 워크스페이스를 만드는 계정으로 합니다. 아니면 이미 여기서 서치를 누르시면 셀렉트 유저 프롬 이미 디렉토리에 제가 만들어 놓은 사용자 계정들이 있다면 서치를 보면 여기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누군가를 뭐 선택하셔서 이 사용자를 워크스페이스 번들을 만들도록 하겠다. 이렇게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럼 저는 데모상 이 2명을 추가했다고 보고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용자를 정했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할 것은 그 사용자가 어떠한 가상의 데스크탑을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여러 가지 미리 만들어진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뭐 랭귀지별로 볼 수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뭐 한국어 일단 OS 된 것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어 랭귀지를 지원하는 것만 보이는데 여기서 스탠다드 밸류 퍼포먼스라는 게 이제 그 데스크탑의 사양을 분류하는 겁니다. 뭐 스탠다드가 제일 좀 낮은 뭐 오른쪽에 있지만 2개의 vCPU에 4GB 메모리를 갖고 있는 거고요. 밸류면 밸류가 제일 낮은 사양이네요. 밸류가 1 vCPU에 2GB. 퍼포먼스나 밑에 파워로 가면 조금 더 사용이 이제 높아집니다. 파워 프로면 이제 가장 높은 사양이 됩니다. 또 뭐 오피스도 같이 있는 것을 할 수도 있고, 뭐 오피스는 우리는 오피스가 아닌 다른 것을 쓴다면 그냥 윈도우만 설치된 걸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뭐 리눅스가 설치된 것을 데스크탑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표준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고 나중에 사내 표준의 이미지를 새로 만드셔서 여기 올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내 표준 뭐 기본 어플리케이션들 많이 설치해 놓은 이미지들 있으시죠? 이제 그런 것들로 미리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6월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약 50개까지는 무료로 워크스페이스를 또 제공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이 기회를 사용하셔서 향후에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는 이제 퍼포먼스 에디션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퍼포먼스 에디션으로 윈도우 10이고 뭐 지금 현재 프리티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디스크 용량 필요하시면 늘릴 수 있고요. 다음 단계 눌러서 하나 선택하실 게 항상 VDI를 켜놓을 거냐. 항상 켜놓으니까 제가 언제 접속하더라도 빨리빨리 접속돼서 바로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토 스톱은 좀 뭐 1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일단 끌게. 왜냐하면 저희가 가끔 켜놓고 잊어버리고 이제 그냥 어쩔 때는 밤새도록 어쩔 때는 주말 내내 이제 켜놓으면 클라우드는 사용한 만큼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오토 스탑을 사용하기 추천합니다. 그래서 업무상 거의 뭐 항시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올웨이즈 온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수 있고요. 이거는 내가 메인으로는 그냥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가끔가다 좀 써. 그럴 때는 오토 스탑을 사용하시는 게 비용적인 면에서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비교는 나중에 장표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OS가 설치된 루트 볼륨이나 사용자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 볼륨, 뭐 암호화 할 거냐 말 거냐, 암호화하면 어떤 키로 할 거냐, AWS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키로 할 수도 있고, 제가 만든 키도 있는, 제가 만든 키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암호화를 할 수도 있고요. 이 암호화를 한다는 게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암호화는 물리적인 디스크에 저장될 때 암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에서 디스크를 읽을 때는 당연히 암호화가 풀려서 읽혀지기 때문에 그럼 어플리케이션에서 뭐 데이터를 읽을 때 뭔가 복호화 알고리즘을 넣어야 되나요? 뭐 그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디스크 단에서만 암호화 복호화가 되는 거고요. 언제 유용하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마존 데이터 센터에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침입해서 서버 렉에 꽂혀 있는 디스크를 들고 누군 나갔다. 그랬을 때 이게 암호화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물리적으로 들고 나가봤자 그 데이터를 복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복구가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게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물리적으로 디스크가 탈취당했을 때 그 속에 있는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성은 있는 거죠. 하지만 뭐 아시겠지만 아마존 데이터 센터가 뭐 지금까지 누군가 침입해서 뭐 디스크 훔쳐갔다 이런 기사 한 번도 못 보셨죠. 또 뭐 훔쳐가진 않더라도 혹시 뭐 잘 버린 거를 또 혹시 누가 주워가서 모르는 아마존은 뭐 이미 알려져 있지만 뭐 아예 분쇄를 해서 디스크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디스크를 주워서 뭐 한다 뭐 이럴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뭐 관리 편의성을 위해서 뭐 태깅을 달 수도 있고요. 뭐 시간상 그냥 빨리빨리 다음 단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만들 것이냐? 그럼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최초의 그 워크스페이스 만드는데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디렉토리를 만드는데 한 20분 기다리고 디렉토리는 좀 20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 만드는데 다 기다리면 시간이 다 소요돼서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두 개는 지금 만들고 있고요. 뭐 여기 펜딩으로 나와 있는 두 개는 지금 새로 눌러서 만들고 있고 하나 액티브라고 되어 있는 건 제가 조금 미리 만들어 둔 겁니다. 미리 만들어 둔 거에 지금 제가 접속한 것까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 워크스페이스에 한번 로그인 했기 때문에 원래는 최초 로그인 하실 때 레지스트레이션 코드를 넣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넣었고 편리성을 위해서 그냥 제 사용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억하라고 해서 그냥 리커넥트만 하면 됩니다. 최초로 하실 때는 요 워크스페이스 다운로드 페이지에 가셔서 워크스페이스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뭐 태블릿용, 맥용, 윈도우용, 뭐 안드로이드 크롬북용, 뭐 아마존의 태블릿용, 뭐 웹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리눅스에서 사용하시는 용도 여러 가지 목적의 용도의 클라이언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벌써 접속했습니다. 이걸 딱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접속했더니 이전에 제가 사용하던 데스크탑의 환경이 지금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데스크탑의 메모창을 열어서 간단하게 그냥 환영 메시지를 썼고요. 아까 뭐 화면 해상도를 임의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는데 화면을 늘리면 화면이 이렇게 넓은 해상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웹페이지에 접속도 가능하고요. 지금 인터넷도 당연히 되는데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뭐 클라우드 좀 잘 아시겠지만 워크스페이스는 아까 잘 보시면 어떠한 서브넷에 배치될 것인가 제가 서브넷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브넷이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다면 워크스페이스 클라이언트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워크스페이스를 업무용으로 주는데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인터넷 접속하면 안 돼. 워크스페이스에서 아마존 클라우드 내에 있는 우리 사내 데이터, 사내 시스템만 연결해야 되지 인터넷은 접속하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을 연결할 수 없는 곳에 워크스페이스 클라이언트를 배치를 하면 되고요. 제가 그 데모를 위해서 지금 워크스페이스가 저의 프라이빗 그 서브넷에 있는데 제가 약간 라우팅 테이블을 수정해서 인터넷이 되도록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PC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통해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이 사용 가능하도록 제가 지금 바로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한 다음에 바로 가면 바로 인터넷이 되죠. 항상 클라우드는 실시간이죠. 기존에 우리가 라우터에 뭔가 설정을 변경하면 또 뭐 라우터를 뭔가 리부팅을 해야 되고 뭐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했지만 바로 반영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뭐 당연히 인터넷상에 뭐 유튜브 뭐 동영상 보시는데도 아무 문제 없고요. 당연히 그 오디오 장비 제 마이크 제 뭐 로컬 장비에 있는 접속하는 제 PC에 있는 마이크 장비 또 뭐 스피커를 통해서 제가 지금 소리는 듣고 있는데 아마 저희 방송상에 이 소리는 나가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VDR을 통해서 보고 있는 그 유튜브 화면도 화면의 음성도 저한테 당연히 다 들립니다. 그래서 뭐 동영상도 다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제 자기 신의 PC를 쓰시듯이 사용하시면 되고 이거를 종료했더라도 지금 이제 제 PC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PC, 뭐 인터넷, 뭐 카페, 뭐 PC방
어디든지 이 워크스페이스 클라이언트만 설치하시고 그 레지스트링 키와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좀 전에 최종적으로 사용하셨던 화면과 동일한 화면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워크스페이스 좀 데모를 좀 해드렸고요. 잠깐 그럼 다시 장표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조금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클라이언트 워크스페이스는 이제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지원한다. 꼭 PC에서만 접속하는 게 아니라 뭐 웹브라우저도 되고 모바일에서도 지원하다. 뭐 태블릿도 된다는 거고요. 운영 체제가 현재는 윈도우 10과 아마존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뭐 한글 언어도 다 지원하고요. 여러 가지 사양으로 다양한 사양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또 사내에 필요한 표준 데스크탑 이미지가 있다면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 디스크도 암호화되고 네트워크 구강도 다 암호화가 되고요. 그 월 정액제 나 월 얼마 내고 쓸래? 많이 사용하시면 그냥 월 정액제가 좋을 수가 있겠죠. 아니야 나는 뭐 많이는 안 쓰니까 그냥 시간당 과금제 뭐 두 가지 과금 요금제 중에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VDI 요금에는 윈도우즈 OS를 사용하는 OS 라이센스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위에서 클라이언트 OS 라이센스를 이미 다 갖고 계셔서 BYOL로 하실 수 있다. Bring Your Own 라이센스, 갖고 계신 라이센스를 클라우드에서 적용하실 수 있다고 하면 이 정해진 요금 가격보다 더 할인된 낮은 가격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인증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액티브 디렉토리를 사용하신다면 액티브 디렉토리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증도 단순히 아이디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투팩터 인증, 멀티팩터 인증을 통해서 추가적인 원타임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해외에 난 기사인데 그 AWS 사용하시는 분은 다 아실 그 연말에 유명한 리인벤트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개최될지 안 될지 조금 불확실한 것 같긴 한데 리인벤트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몇백 명 이상이 참여하는 그 실습 세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실습 세션을 위해서 각각의 PC들을 다 셋업하려면 상당히 많은 준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통일된 VDI 이미지를 아마존의 워크스페이스로 만들어서 수백 명 이상이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리이벤트 기간만 사용하고 사용 기간이 끝나면 일주일이 끝나면 다 일주일 동안만에 요금을 내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효율적으로 데스크탑을 활용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될 수 있습니다. LG 저 제품은 저 모니터와 키보드가 있고 모니터가 그 유선 랜 연결이 돼서 네트워킹이 가능한 우리가 그 제로 클라이언트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제로 클라이언트 기반의 디바이스입니다. 요금 체계 얘기 좀 마지막으로 드리면 뭐 밸류 스탠더드 퍼포먼스 파워 프로 점점 이제 사양은 좀 높아지고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디스크가 있는데 디스크 용량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조금 뭐 퍼포먼스 정도의 사양을 한번 보면요. 두 개의 vCPU에 7.5 기가바이트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냥 8기가바이트 메모리입니다. 저희 기가바이트 가끔 뭐 구분해서 하긴 하는데 기가바이트로 본다면 이제 8기가바이트가 되겠습니다. 한 달 그냥 정액으로 쓰겠다 그러면 60불이 되고요. 한 달 그럼 당연히 OS 요금까지 다 포함되죠. 윈도우즈 기반의 요금입니다. 리눅스면 조금 더 할인이 되고요. 시간별로 쓰겠다 그러면 14불의 기본 요금 14불에 시간당 0.59불이 차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의 사용 시간이 한 78시간이 안 된다. 주에 한 20시간씩 사주면 한 80시간 정도가 되는데 주 20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이내로만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 시간별 요금이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제 사용자들한테 아예 노트북을 안 줄 거야. 그냥 아까 앞에서 봤던 LG 그런 모니터 같은 그냥 제로 클라이언트 줄 거야. 훨씬 싸니까. 그러면 만약에 뭐 거의 업무 시간 내내니까 일주일에 뭐 40시간 이렇게 사용하시겠죠. 그렇다면 그냥 이런 월별 요금을 사용하시는 게 더 비용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사례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아마존도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 내만 해도 그 자기 직원이 있다 보니까 신규 입사하면 원래 노트북에 업무용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 원격지 뭐 본사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격지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다 배송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뭐 그럴 필요 없이 뭐 그 입사자가 뭐 어떤 컴퓨팅 환경을 쓰는 뭐 제로 클라이언트를 쓰던 웹 브라우저를 쓰던 어떤 컴퓨팅 환경을 쓰든
VDI 상으로 업무 환경을 구축해 놓으면 바로 입사한 당일부터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아마존 사례도 있고요. 기타 뭐 야마하나 뭐 아리조나 주립대 같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는 앱스트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트림 2.0은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라고 했는데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이제 새삼 다르고 한번 데모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앱스트림 2.0은 고성능 애플리케이션 스트리밍 기술입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 스트리밍 기술이라고 하는데 요새 이제 5G 시대가 오면서 핸드폰 게임도 클라우드 게임이라고 하면서 굳이 핸드폰에 어떠한 게임을 설치하지 않고 클라우드 상에서 게임이 실행되는데 실행되는 화면만 그 5G 네트워크의 빠른 속도로 전송받아서 보면서 즐기는 그런 게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개념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근무 환경에 그 PC나 노트북에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의 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다 실행이 되고 그 실행되는 결과만 화면만 제 뭔가 모니터에 표시가 되는 방법이 그 앱스트림 서비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워크스페이스와 다르게 워크스페이스는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 앱스트림 2.0은 전적으로 관리자가 미리 사전에 정의한 사전에 설정해 놓은 어플리케이션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데스크탑 관리 비용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다 보면 사용자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설치하다 보면 잘못해서 약간 좀 그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이 설치될 수도 있고 너무 많이 설치하다 보면 막 보안에 취약해질 수도 있고 또 VDI 자체가 또 시스템이 느려질 수도 있는데 여기는 사용자가 임의로 다른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린한 상태, 깔끔한 상태로 업무용 어플리케이션만 동작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얘도 별도 데스크탑 구매가 필요 없고요. 기존의 IT 환경과 유기적으로 손쉽게 연동 가능합니다. 데모 간단하게 순서를 보여드리면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종의 사용자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앱스트림 일정을 사용하는 사용자 환경. 내 클라이언트 PC 화면과 앱스트림 서비스 간에 카피 앤 페이스트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 보안에 취약하니까 내 PC에서 저쪽으로 보내는 원방향으로 이쪽 앱스트림으로만 할 거냐 반대로 앱스트림에서 내 PC로만 허용할 거냐 카피 앤 페이스트 같은 설정 공유 드라이브 같은 걸 사용할 수 있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설정을 하는 게 스택이고요. 간단합니다. 금방 만들 수 있고요. 플릿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만드는 화면이고요. 플릿이라고 하는 게 그 앱스트림 서비스가 실행될 서버 환경 그러니까 어떠한 사양으로 사용자가 많아지면 도대체 몇 대까지 만들지 하는 게 이제 플릿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플리케이션들 그런 것들을 다 설정하는 게 이 플릿입니다. 그래서 플릿을 만들 때 보면 나중에 데모로 보여드리겠지만 인스턴스 타입이라는 게 사양이 되고요. 플릿 타입도 워크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항상 켜둘 건지 접속할 때 그때 킬 건지 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제 온디맨드가 접속할 때 이제 킨다는 게 되고요. 이 앱 가상화에 동시 사용자가 최대 몇 명까지 할 거냐? 최소 1명에서 5명으로 할 거다. 최대 세션은 60분 동안만 할 거다. 자동으로 서버 대수를 늘릴까요, 말까요? 오토 스케일링 이런 정책들도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앱스트림도 누가 사용할까라는 그 사용자 디렉토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디렉토리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간단하게 데모나 테스트를 위하면 그냥 간단하게 바로 화면에서 유저풀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 정도 설정만 하면 바로 만들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사용자를 만들어서 지정해서 설정을 하면 사용자한테 웰컴 메일이 가면서 여기를 클릭해서 이제 로그인해서 사용하세요라고 갑니다. 사용자한테 필요한 거는 아까 워크스페이스는 워크스페이스 클라이언트를 설치했지만 이제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바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데모로 보여드릴 첫 데모 화면인데요. 제가 마찬가지로 미리 설정해 놓은 좀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스트림에 가시면 먼저 이제 스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EUC 데모라는 스택을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상 좀 꼭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에 이제 다른 것과 구분되기 위해서 이제 스택 뭐냐면 여러 가지 그 어플리케이션 어떤 유저는
A라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고 어떤 사용자는 BC라는 어플리케이션만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스택과 그 플릿을 구분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스택의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줘야 되고요. 뭐 리디렉트 URL, 피드백 URL들이 있는데 뭐 선택사항은 다 빼고 스택을 만들면서 플릿을 지정할 수도 있고 플릿은 뭐 나중에 할 수도 있어. 플릿이 지금 두 가지 있는데 뭐 EUC 카카오라고 제가 카카오톡만 설치해 놓은 그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서버가 있는데 뭐 얘를 정형 나중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 태깅 달 수 있고 넥스트 눌러서 뭐 어떤 스토리지 뭐 홈폴더 사용 가능할 거냐, S3 버켓에 뭐 데이터 저장할 게 할 거냐, 뭐 구글 드라이브나 아주 모든 클라우드 업체가 다 있네요. 지금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 다 허용할 거냐 하는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용자가 뭐 카피 앤 페이스트를 허용할 거냐, 페이스트 한 방향으로만 할 거냐, 뭐 이렇게 뭐 아예 불가능하게 할 거냐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파일 전송도 허용할 건지 말 건지, 프린트도 가상화 서버에 있는 내용들을 프린트할 수 있게 할 건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습니다. 자, 설정들 리뷰 보고 크리에이트하면 만들어집니다. 얘는 뭐 사실 바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그냥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지금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뭐 바로 액티브한 상태가 됐죠. 이미 만들어 놓은 건 이제 EUC 데모고요. 자, 이제 스택을 만들었으면 플릿을 이미 만들어 놨으면 만들어 놓은 걸 쓰시면 되고요. 뭐 데모를 위해서 플릿 만드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릿 생성 메뉴를 누르고 뭐 마찬가지로 플릿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플릿과 그 스택은 꼭 1대1 관계는 아니지만 뭐 데모를 위해서 그냥 1대1 관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디스플레이 이름도 똑같이 지정하고요. 뭐 설명과 원래 태깅이 있는데 원래 사용하실 때는 사실 태깅을 좀 달아두셔야지 나중에 오해를 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좀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했고요. 기본적으로 아마존이 제공하는 그 샘플 이미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존 앱스트림 샘플 이미지라고 있고 여기 잘 보시면 인스턴스 패밀리 이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서버가 지원하는 그 인스턴스 패밀리들도 있습니다.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요거 중에서 쓰도록 하고 어플리케이션이 뭐가 포함되어 있냐, 뭐 파이어폭스나 뭐 이클립스, 노트패드 외에 오픈 오피스들이 미리 설치되어 있는 게 지금 아마존이 샘플로 제공하는 하나의 이미지고요. 제가 하나 만든 거는 그냥 기본 OS에 카카오톡만 하나 설치하고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사용하게 된다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건 카카오톡 쓰는 것밖에 없게 되겠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아마존의 샘플 이미지를 이용해서 만들고요. 사양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스탠다드 중에 할 수도 있고요. 컴퓨터 중에 뭐 고사양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설정을 하면 됩니다. 정하면 되고 플릿 타입이 온디맨드냐, 항상 켜놓을 거냐, 온디맨드냐. 뭐 온디맨드를 한다면 그 한 2분 정도 시간이 좀 접속할 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참고 비용을 조금 세이브할 거냐? 아니야,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필요할 때 바로 클라우드를 쓰는 게 우리가 빨리빨리 일하려고 바로바로 일하려고 하는데 요새 같은 세월에 그 시대에 이분도 너무 많어. 그렇다면 이제 always on 하시면 되고 사실 워크스페이스와 달리 비용 차이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조금 오해하기 쉬운데 뭐 always on이라고 또 항시 켜놓는 비용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비용 차이도 크지는 않으니까 always 좀 업무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 긴급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always on도 적극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 비교도 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접속할 때 뭐 세션 시간, 혹시 사용자가 사용 안 하면 자동으로 디스커넥트 할까? 그게 이제 요 밑에 거고요. 15분 동안 사용 안 하면 자동으로 디스커넥트 할게. 또 디스커넥트 한 다음에도 또 15분 동안 없으면 이제 이미지 세션을 보존했던 것을 이제 지워버릴게 하는 게 요 시간들입니다. 최소 한 대에서 최소 5대까지 할게. 또 근데 우리가 이제 빨리빨리 접속하려면 사실 동시 사용자가 한 명이라면 한 대만 있으면 되지만 지금 4명이 쓰고 있어, 5명이 쓰고 있어. 근데 실제 경우에 따라서 100명까지 쓸 수 있어. 그래요? 그러면 혹시 더 접속할 수 있으니까 지금 5명이 다 쓰고 있어? 한두 대는 좀 미리 증설해 놓자. 그런 게 이제 오토 스케일링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0대를 했는데 7.5, 8대 이상을 쓰고 있어? 그러면 뭐 2대를 더
증설하자, 미리 증설해 놓자, 뭐 이런 게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서버가 어디서 실행될 거냐, 아까 워크스페이스는 워크스페이스 VDI가 어디서 실행될 거냐를 정했는데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서버가 어디서 실행될 거냐를 정하는 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종PC에 여기 약간 좀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너 얘 꼭 인터넷 되는 거에 둘 거니? 라고 해서 인터넷 되는 거에 체크를 하면 인터넷 되는 서브넷만 보여줍니다. 인터넷 되는 걸 체크를 풀면 인터넷 안 된 다 보여주는데, 제가 아까 그 데모를 하면서 그 프라이빗 네트워크도 다 지금 인터넷이 되도록 수정을 해놓는 바람에 지금 모두 다 보이는데, 또 마찬가지로 바로 지우, 바로 저장을 하면 지금 이 프라이빗 서브넷은 인터넷이 되지 않도록 제가 바꿨습니다. 이 경우 한번 보고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만 되는 것만 보여줘 그러면 아까 뭐 제가 빨리 지나가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5개를 다 보여줬는데 제가 지금 라우팅 테이블로 수정해서 3개의 서브넷은 이제 인터넷이 안 되게 했더니 이제 인터넷 되는 2개의 서브넷만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화벽을 어떤 거 사용해, 시큐리티 그룹 아시죠? 어떤 걸 사용할래? 그래서 저는 뭐 윈도우즈 디폴트라고 뭐 새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방화벽을 쓰도록 하는, 뭐 나중에 변경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걸 리뷰하고 이제 생성하시면 이제 이러한 처음에 생성할 때 또 마찬가지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크리에이트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생성하는 것까지는 보여드리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플릿을 사용해서 런칭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사실 그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서버는 다 끝났고 이제 사용자만 정의를 하면 됩니다. 사용자도 뭐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새로 만드는 것도 뭐 간단합니다. 중요한 건 항상 이메일, 퍼스트네임과 레스트네임 입력하면 처음 접속하면서 이제 암호는 사용자가 스스로 지정하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마찬가지로 얘도 이 사용자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택을 만들었는데 어떤 스택이랑 스택에 어사인을 할 거야. 스택이 몇 개 있는데 뭐 UCT는 오늘 새로 만든 거고요. EUC 데모라는 거에 어사인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사용자는 EUC 데모라는 스택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EUC 데모라는 스택을 보시면 여기 EUC라는 플릿이랑 연결되어 있죠.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그 EUC라는 플릿은 아까 그냥 그 샘플 이미지로부터 쭉 만들어 데모 보여드렸던 걸 만약에 크리에이트 했다면 요것과 똑같은 플릿이 됩니다. 그래서 그 EUC라는 플릿이 지금 실행 중이고 제가 세션은 뭐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하게, 커넥 타임아웃은 이제 10분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한테 이제 그 웰컴 메일이 가고 사용자가 이제 로그인을 클릭하면 이제 그 앱스팀 화면으로 가서 사실 제가 지금 미리 로고 해놨는데 이제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최초 접속할 때는 이제 프로파일 암호 지정하는 화면이 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아이디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그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되고 이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만 여기서 딱 나옵니다. 아까 아까 워크스페이스는 그냥 PC 화면처럼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냥 웹브라우저 상에 그냥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 8개가 나오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클릭하면 지금 약 한 2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2가지 방식, 항상 always로 사용하는 방식과 온디맨드 방식이 있는데 제가 조금 비용을 줄이고자 온디맨드 방식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해서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최초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만 한 2분 정도는 조금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요. 이제 한번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했으면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들도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뭐 시간이 아까우니까 저거 하는 동안도 잠깐 다시 돌아가서 프레젠테이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똑같은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앱스팀 2.0을 좀 정리하면서 설명드리면 고성능 데스크탑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사실 아까 보면 선택하는 거 보면 뭐
뭐 사실 저성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성능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고성능 데스크탑이라고 나왔죠. 그 이유가 앱스트림을 사용하는 경우가 워크스페이스 사용하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앱스트림 2.0을 사용하실 때는 고성능의 사양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또 vCPU뿐만 아니라 GPU가 탑재된 것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뭔가 렌더링이 필요하거나 뭔가 머신러닝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데도 앱스트림 2.0 서비스가 많이 활용됩니다. 고성능의 데스크탑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성능의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PC에서 하기에는 너무 느린 그러한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앱스트림을 이용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뭐 연구 분야, 설계 분야, 뭐 플랜트 분야, 뭐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뭐 교육 분야에서도 어떠한 간단한 데모를 위해서 누군가 막 자꾸 환경을 복잡하게 막 엉클어트리지도 않도록 딱 지정된 어플리케이션만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디맨드와 always on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온디맨드는 인스턴스는 중지돼 있다가 이제 결국 2분이라는 게 인스턴스가 켜지는 시간, 부팅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면서 한 번 부팅이 되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면 이제 부팅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은 이제 바로바로 실행이 되고, always on은 항상 켜놓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온디맨드 같은 경우는 사용자 세션이 시작될 때는 한 번 2분 정도 걸릴 수가 있고요. 아까 뭐 디스커넥트 타임아웃 시간을 뭐 10분, 15분 해놨는데 사실 연결을 끊었더라도 그 타임아웃 시간 이내에 재연결을 한다면 바로 연결은 될 수 있습니다. 뭐 최적화 분야라고 써놨는데 이 뜻은 그냥 최대 2분 정도는 나 참을 수 있어. 뭐 크게 문제되지 않아. 뭐 한번 실행해 놓고 뭐 이참에 뭐 커피 한 잔 타러 갔다 오고 바로 이제 업무 집중해서 시작하지. 뭐 이런 업무 시나리오라면 뭐 온디맨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돼. 그렇다면 이제 always on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비용 아무래도 비용 절감이 중요하다면 온디맨드, 업무 연속성, 업무 신속성이 중요하다면 always on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그래서 그 앱스트림 요금 계산한 툴이 이제 요 아래 URL도 있는데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엑셀로 약간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양으로 몇 대가 실행되는데 뭐 주중에 몇 시간 사용하고 뭐 주말에 몇 시간 하고,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이 최대 100명인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10명이 사용되고 요 10%의 요 10명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요거는 조금 버퍼 용량, 여유 용량을 10%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인스턴스가 메모리의 엑스라지를 선택했는데 요 메모리 엑스라지는 포CPU의 30.5 GB 용량을 갖는 그 서버입니다. 그래서 주 5일 하고 월 4주 근무한다고 볼 때 대충 에스티메이션 되는 가격이 총 사용자당 가격이 그 14.75불 됩니다. 월 이렇게 됩니다. 좀 상세한 거를 좀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엑셀 화면인데요. 서울 리전에서 100명. 여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소프트웨어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윈도우 서버에서 실행되고 윈도우 서버에 접속하시는 접속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그런 라이센스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다 라이센스 비용이 다 포함돼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혹시나 온프라미즈 상에서 뭐 의도치 않게 라이센스 정책을 잘 몰라서 뭐 깜빡해서 뭐 실수로 구매하려고 했는데 뭐 프로세스가 느려서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고 사용하시다가 그 잘못된 그 뭐 라이센스 위반에 걸려서 뭐 문제가 된다든지 뭐 그런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필요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유저의 패턴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뭐 일주일에 4주 근무하는데 보통 한 10명, 보통 10명 정도가 여기서 접속해, 실제 100명 지원인데 10명 정도가 뭐 이렇게 사용한다. 뭐 이거를 뭐 아침에 뭐 10명 쓰고 뭐 이때는 0명 쓰고 뭐 이렇게 뭐 다 바꿔 보실 수도 있고요. 뭐 주말에도 근무하는지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중요한 게 토탈 주중에 한 80시간,
한 뭐 하루에 한 평균 한 4시간 정도씩 사용해.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비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1,400 여기 요 1,400 화면을 보면 1,400 이 100명이 사용하는데 1,475불이 한 달에 든다는 거. 1,475불이면 얼마 한 2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100명당 그러니까 한 명당이면 2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죠. 네.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고요. 요 왼쪽이 always on이고 오른쪽이 on demand인데 on demand보다 뭐 always on이 한 6% 정도밖에 더 비싸지 않습니다. 아까 워크스페이스와는 확연하게 다르죠. 그래서 조금 긴급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always on을 사용하셔도 그렇게 on demand 대비 많이 비싸진 않으니까 always on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뭐 삼성 국내에도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사용하고 있고요. 지멘스 같은 경우도 NX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그 사용하기도 하고 합니다. 지멘스 소프트웨어를 이제 삼성에서 사용할 때도 조금 그 비교를 해서 보면 워크스페이스는 나의 일반적인 모든 업무 환경을 VDI에서 사용할 때 쓰시는 겁니다. 내가 하루에 와서 오피스 작업도 하고 이메일도 보고 뭐 간단한 어떤 특별한 뭐 조금 뭐 어플리케이션도 돌고 뭐 웹사이트 리서치도 하고 이런 모든 업무를 한다고 할 때는 그 앱스트림보다는 워크스페이스가 좀 더 맞습니다. 앱스트림은 일반적인 업무는 나의 PC 또는 일반적인 업무는 그냥 워크스페이스에서 하는데 이거 좀 고사양의 그 컴퓨팅이 필요한 업무가 있어. 뭐 CAD 프로그램 같은 것도 동작한다거나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같은 것을 사용하실 때 그렇다고 할 때는 조금 앱스트림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뭐 현대자동차 연구소 같은 경우도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 연구원분들이 뭐 연구용 소프트웨어도 사용하시지만 연구용 소프트웨어도 사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주일을 보면 그 중에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시간은 어쩔 때는 일주일 내내 사실 사용을 안 하실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뭐 10시간, 뭐 많아야 뭐 10시간, 20시간. 왜냐하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장시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그 각각의 대당 소프트웨어당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구원이 100만 명이라면 10,000개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앱스트림은 그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이 100명이다. 물론 이제 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그 소프트웨어 제조사의 라이센스 정책에 따라서 사실은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 유의해서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동시 사용자 라이센스가 된다면 사실은 10,000명이 아니라 100명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을 사실 10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앱스트림은 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워크스페이스는 데스크탑이 윈도우 10도 지원하지만 아마존 리눅스도 지원합니다. 근데 앱스트림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서버 상에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만 지원하기 때문에 혹시 어떠한 업무 시스템이 리눅스에서 동작하는 거다 그렇다면 이제 앱스트림을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아마 뭐 흔치는 않겠지만 또 워크스페이스는 이제 반복되지만 워크스페이스 사용자가 임의로 어떠한 어플리케이션든지 설치가 가능한데 앱스트림은 제가 로그인한 페이지에 보이는 딱 그런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들 관리자가 최초에 설정한 그 어플리케이션만 사용 가능하고 워크스페이스는 모바일부터 시작해서 워크스페이스 전용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또는 태블릿에 앱을 설치해서 사용 가능하지만 앱스트림은 그냥 어떠한 웹브라우저든지 웹브라우저로 접속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이제 충분히 그 아까 잊으셨지 않으셨죠? 그 아까 앱스트림에 접속해서 제가 그 이클립스를 런칭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클립스를 설치하니까 이클립스를 최초 실행하니까 이클립스 이제 워킹 디렉토리 설정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클립스는 그 생략하고 아까 없어졌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요 왼쪽에 누르시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마찬가지 어플리케이션 메뉴들이 나옵니다. 어플리케이션 메뉴를 눌러서 뭐 파이어폭스다 그러면 지금 요건 제가 파이어폭스를 새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요 웹브라우저 안에 있습니다. 제가 앱스트림 접속한 요 웹브라우저 컨텐츠 안에서 제가 이제 파이어폭스를 실행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뭐 동영상도 충분히 다 실행. 아까 뭐 저 워크스페이스에서 실행했듯이
뭐 여기서 실행하는 것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뭐 소리 같은 거 다 들리고요. 저희 지금 저는 들리는데 아마 저희 오디오 녹음상 아마 들리진 않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뭐 동영상을 실행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 없이 됩니다. 얘는 조금 하필 뭐 오디오 프로그램이어서 화면이 넘어가는 게 보이지. 아까 뭐 VDI와 똑같습니다. 또 오히려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는 더 높은 고사양의 서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소리가 그 동영상을 보는데 더 지장 없게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사용하시는 거는 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필요 없으실 때 뭐 로고 오프 하시면 되고 뭐 탐색기를 열어서 뭔가 홈폴더에 뭐 작업하다가 저장하실 수도 있고 합니다. 자, 앱 스트림은 뭐 여기까지가 되고요. 사실 오늘 이제 주로 설명드릴 이제 두 개의 것들의 설명을 다 드렸고요. 남은 시간 조금 간단하게 아마존 차임과 아마존 워크독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온라인 소통 및 협업, 온라인으로 소통, 뭔가 커뮤니케이션하고 콜래보레이션, 협업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밑에 아래 보면 화상회의 및 전화입니다. 화상회의, 저희 온라인으로 비디오 컨퍼런스도 하고 비디오 컨퍼런스가 아니라 뭐 그냥 음성으로 전화 미팅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사용자들을 관리할 관리 도구가 제공되고 뭐 화상회의 전화 미팅뿐만 아니라 뭐 채팅도 할 수 있고 문서도 공유할 수 있고 왼쪽 위에서 정의한 말 그대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같이 협업하기 위한 종합 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마존 차임 같은 경우는 사실 서비스로 제공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내부 용도로 내부에서 아마존 직원분들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부에 뭔가 커뮤니케이션 툴들이 필요해서 내부적으로 먼저 만들었는데 이게 반응이 좋고 내부적으로 좋으니까 이걸 우리 고객분들한테도 서비스 하자라고 해서 2017년도 초에 외부에 베타로 서비스하기 시작했더니 고객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2017년도 여름에 정식으로 출시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뭐 왼쪽 보면 무슨 뭔가 채팅룸, 이제 채팅룸을 만들어서 저희 뭐 카카오톡 쓰시듯이 채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사용자들 등록해내서 뭐 각각 사용자별로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문서들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문서를 공유할 수도 있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 뭐 전화로 콜을 해서 누군가 전화할 수도 있고요. 한국은 좀 컨퍼런스 콜이 아직 조금 많이 활용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화로 미팅 참여하는 게 많이 활용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이동 중이어서 뭔가 화면을 볼 수 없는 경우 그냥 전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기능도 다 가능합니다. 당연히 요새 많이 쓰이는 이제 화상 회의도 가능하고요. 참여자들의 비디오 화면을 공유할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당연히 참여자들의 비디오 화면을 끄고 제 화면만 공유하면서 저의 카메라만 뭐 남들은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디바이스도 요새 뭐 딱 하나의 뭐 윈도우만 돼요. 사실 이런 게 다 없는 거죠. 당연히 데스크탑 윈도우나 맥 지원하고요. 모바일에서도 지원하고 웹 브라우저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다 접속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는 그냥 전화 음성으로 참석할래 하는 경우는 전화번호가 제공이 되니까 전화로 참석도 가능하고요. 뭐 알렉사 같은 그 AI 스피커, 아마존이 만든 그 알렉사 같은 스피커를 통해서 그 알렉사 스피커를 통해서 접속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모든 그 통신들은 다 암호화가 되고요. 누가 언제 접속했는지 접속 로그를 통해서 뭐 어떤 사용자가 참여했는지 하여튼 그 분석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어떤 사용자가 뭐 쉐어링 공유를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권한 관리가 가능하고요. 한 번만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통신 방법 어떤 통신 방법이든지 뭐 브라우저든지 어떤 클라이언트든지 전화든지 다 가능하고 알렉사 같은 AI 스피커도 가능하고 이러한 다양한 통신 방법을 딱 아마존 차임이라는 하나의 앱을 통해서 단일화된 앱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클라이언트의 장점 항상 얘기하지만 차임을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시면 됩니다. 또 차임은 이렇게 다자간 회의가 아닌 1대1의 목적으로 1대1로 온라인 컨퍼런스를 하는 것은 지금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1대1 컨퍼런스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셔도 되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 그 6월 말까지는 또 무료로 많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테스트가 필요하시면 빨리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이 기간에 테스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뭐 고객 사례는 뭐 한번 조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 차임은 여기까지고 워크독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워크독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문서 암호화 공유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는 문서 공유 시스템인데 당연히 문서들은 다 암호화돼서 저장되고 합니다. 문서에 대한 접근 관리뿐만 아니라 편집 기능도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에서 그냥 바로 편집도 가능해요. 사실 뭐 온라인 편집이 요새는 조금 다른 클라우드사들도 좀 제공이 돼서 뭐 이렇게 색다른 건 아닌데 어쨌든 뭐 문서를 제 로컬에 다운로드 받아서 로컬에서 뭔가 편집 프로그램을 열어서 편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웹브라우저 상에서 바로 편집도 가능하고 웹브라우저 상에서 이러한 오피스 문서 편집은 국내 회사에 있는 한컴 오피스의 솔루션을 이용해서 바로 편집하도록 가능해집니다. 클라우드 통해서 문서 공유를 가능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내에 굳이 파일 서버를 둘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파일 서버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되고요. 내부 직원들은 물론이고 외부 사용자하고도 문서를 공유가 가능합니다. 뭐 하나 간단하게만 제가 데모를 조금 시간이 남아서 조금만 보여드리면 제 그 아마존 그 웍도스 제 화면에 들어갑니다. 제가 뭐 팀 공유 문서도 있고 제가 몇 가지 뭐 올려놓은 문서도 있는데요. 제가 문서를 클릭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클라이언트에서 사실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문서를 이용해서 했지만 이제 서버 상에서 또 바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당연히 볼 수도 가능하고요. 제가 여기서 편집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래서 바로 편집도 온라인 지금 온라인 웹페이지 상에서 지금 열리는 겁니다. 온라인 상에서 바로 한컴 오피스를 통해서 편집 가능을 하도록 문서가 열립니다. 문서가 열리면 제가 여기서 뭐 제목을 여기서 뭐 테스트라고 수정을 하고 뭐 이렇게 저장 가능하고요. 나갈 거 맞냐? 저장. 네. 저장하면 이제 제가 제목 부분에 그냥 살짝 테스트라고만 하면 저장을 했는데 저희 로컬 PC에서 작업하실 때와 다르게 이렇게 저장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버저닝 돼서 저장이 됩니다. 위에 보시면 버전 4 오브 4 총 4개의 버전 중에 지금 네 번째 거 여기 제가 좀 전에 뭐 기억하시 테스트라고 입력한 게 되는데요. 혹시 이거는 뭐 오늘 11시 48분에 수정했는데 뭐 이전 버전 3로 가겠다라고 하면 제가 그 테스트라고 수정하기 전에 거 뭐 버전 2 이렇게 얼마든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고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새로운 버전이 만들어지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간단한 데모고요. 뭐 웍독스에 그 앱들도 있어서 뭐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당연히 저희 로컬 PC에 탐색기에 로컬 탐색기에 연동해서 탐색기에 저장을 하면 웍독스 클라우드의 저장도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웍독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뭐 외부 사용자 링크 할 때도 내부 사용자도 링크가 다 공유가고 뭐 링크를 만료를 정해서 뭐 하루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더 이상 뭐 액세스 안 되게 뭐 이런 설정도 다 가능합니다. 이게 단순히 저 혼자 고치는 게 아니라 협업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 조금 더 한번 기억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웍독스 관련된 앱들도 설치해서 뭐 S3로부터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도 있고 모바일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요금은 간단하게 뭐 보시면 되고요. 뭐 클라우드 기반은 안전하게 전환되고 협업이 되고 파일 서버를 대체할 수 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전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웍스페이스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웍독스를 기본 제공하긴 하는데 아쉽게도 웍독스가 아직 서울 리전에서는 서비스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좀 아까 데모도 사실은 이제 싱가포르 리전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끝으로 정리를 하면 일반 업무직들은 보통 웍스페이스를 사용하시면서 워크독스를 같이 사용하시면 좋고 뭐 표현은 좀 단순 업무지만 이제 일반 업무를 쓰시면서 특정한 어플리케이션 고사양의 어플리케이션을 쓰시는 분들은 웍스페이스와 함께 앱스트림을 함께 활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제 해외 출장이나 온라인 회의가 많으신 분들은 차임을 같이 사용하시면 좋고요. 지금 프리티어로도 제공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 기간 동안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많은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저희 담당 영업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시 한번 안내 드리는 거고요. 여기까지 마치고 혹시 그 웨비나 기간 동안 요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주신 게 있으면 남은 시간 동안 답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